상사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 나는 희열에 차 있어야 했다. 내가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늦은 밤까지 일했고 가장 까다로운 팀들을 이끌었으며 수많은 주말을 희생했다. 하지만 샴페인 병을 터뜨리거나 남편에게 전화하는 대신 나는 차에 앉아 조용히 화면만 응시했다. 좋은 소식을 아직 나누고 싶지 않았다. 특히 요즘처럼 그렇게 차갑게 구는 사람과는. 지난 몇 달 동안 남편 민주는 점점 더 까칠해졌다. 내가 준비한 식사부터 내가 일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비판했다. 예전에는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냈지만 이제는 긴장된 침묵이나 비꼬는 말들이 오가는 밤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그가 아직 나를 좋아하기는 하는지, 사랑은 고사하고 말이다, 궁금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그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로 알아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에게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라고 둘러댔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잠시나마 그가 걱정이나 공감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대신 그의 반응은 차갑고 즉각적이었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그것은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첫 번째 신호였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서울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6년 전 서울숲의 그 파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떠올렸다. 민주는 당시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일과 동료들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다. 나는 막 지금의 IT 회사에 입사했고 우리 공동의 친구들은 우리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우리는 취미를 공유했고 연남동의 단골 식당들을 좋아했으며 주말에는 양평의 작은 마을들로 여행을 계획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변했을까? 아마도 그의 경력은 정체된 반면 내 경력이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였을까? 아니면 시어머니, 박 여사께서 남편을 여의고 우리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항상 그녀가 내게 보이는 어떤 냉담함을 느꼈다. 마치 내가 그녀의 아들에게 결코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 민준이는 집안일 잘 돌보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한 번은 그녀가 옆방에서 내가 못 들을 거라 생각하며 전화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이제 4층 아파트 창밖으로 마포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나는 항상 이 동네의 상점, 카페, 그리고 현대와 전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분위기를 사랑했다. 우리는 3년 전에 이 아파트를 샀는데 주로 내 저축으로 마련했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공동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기야, 잘 지내? 오늘 오후에 명동에서 커피 한잔 할까? 나는 그러겠다고 답장했다. 누군가와 이야기했다. 야식해야 했다. 지혜는 항상 나의 비밀을 들어주는 친구였지만 민준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최근에는 덜 만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혼했고 여성의 독립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명동의 유명한 빵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의 특징인 곱슬머리와 위안을 주는 미소와 함께 우리는 카페라테 2잔과 초콜릿 페이스트리를 주문했다. 그런데 그 표정은 뭐야? 민준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승진에 대해 해고라는 거짓말에 대해, 민준의 반응에 대해 말을 하면서 마치 몇 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이제야 이해되는 것처럼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아,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말을 다 들은 지혜가 말했다. 네가 남편이 널 정말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거짓말까지 해야 했다는 걸 알아? 그것만으로도 많은 걸 말해줘. 알아. 나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저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
몇 달 동안 무언가 잘못됐다고, 그가 멀어지고 있다고,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어. 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이 거짓말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어. 조만간 그가 내 승진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아직 모르겠어. 나는 고백했다. 한편으로는 그와 맞서서 무슨 일이냐고 직접 묻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결혼 생활의 지난 몇 년을 되짚어 보았다. 우리가 그렇게 즐겼던 부산으로의 여행, 따뜻한 여름밤, 우리 테라스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우리가 함께 세웠던 계획들. 언제 모든 것이 부서졌을까? 아니면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적이 없었고, 내가 너무 바쁘고 내 경력에 너무 집중해서 깨닫지 못했던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FC 서울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생각 좀 해봤는데 내가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 어쩌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고 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일 말이야.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다. 갑자기 민주는 관심을 보이며 거의 친절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거 현명한 생각이네. 그가 말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넌 항상 그 회사를 위해 목숨 걸고 일했잖아. 어쩌면 이건 방향을 바꿀 신호일지도 몰라. 나는 동의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뱃속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 본 것은 걱정이 아니었다. 그건 기회에? 마치 나의 불행이 그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가 내 옆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지 궁금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가끔 코웃음을 치거나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며 계란을 원하는지 토스트를 원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저 이제 돈도 못 벌 거면서 음식 낭비하지 마 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블랙커피 한 잔을 따르고 배고프지 않은 토스트를 깨물며 부엌 창문을 통해 서울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비를 예고하는 낯빛 회색이었는데 이맘때는 드문 날씨였지만 내 기분과는 너무나 잘 어울렸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에 얼굴을 하고 우산을 든 채 마포역으로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나도 곧 내가 만든 이 이상한 이중 생활을 유지하며 직장으로 가야 했다. 내가 나가기 전에 민주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 늦을 것이라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도, 내가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심지어 내 구직 계획에 관심을 보이는 척도 하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인맥을 소개해 주거나 격려해 주었을 것이다. 지금은 무관심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것만 보였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평소처럼 준비했다. 지난 1월 신세계의 백화점 세일 때 산 회색 정장을 입고 옅게 화장을 하고 강남의 사무실로 가는 지하철을 탔다. 물론 직장에서는 아무도 민준과의 내 작은 실험에 대해 알지 못했다. 동료들에게 나는 여전히 예정보다 일찍 부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갓 승진한 수석 매니저 김서연이었다. 마케팅 부서의 친구 수진이 복도에서 나를 붙잡았다. 서연아, 주말 잘 보냈어? 민준 씨한테 승진 얘기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적절한 때를 못 찾았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수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우리는 5년 전 둘 다 주니어 코디네이터로 입사했을 때부터 알고 지냈다. 너희 둘 사이에 문제 없어? 몇 주 동안 걱정스러운 얼굴인데 전혀 문제 없어.
나는 미소 지으며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가을 캠페인은 어떻게 돼가?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회의, 전화, 이메일. 내 마음은 일과 집안 상황 사이를 오갔다. 일부는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점점 더 커지는 다른 일부는 이 거짓말이 드러낸 것에 대해 걱정했다. 점심시간에 책상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랑 저녁 먹을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내 구직 활동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한 질문도 다정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미뤄뒀던 보고서로 돌아갔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에 민준이 없으니 텅 빈 아파트로 서둘러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잠시 산책하기로 했다. 세종대로를 따라 걸으며 상쾌한 초가을 공기를 즐겼다. 가로수 잎들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미 보도 위에 작은 황금빛 양탄자를 만들고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과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지켜보았다. 지혜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내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관계는 이런 식으로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라고. 물론 그녀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 놀랐다. 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조용히 방으로 걸어가 옷을 갈아입으려 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재에서 반쯤 열린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드디어 찰렸어. 그가 낮지만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엄마. 오랫동안 짐덩어리였어. 이제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알게 되겠지. 나는 그의 시야에서 벗어난 복도에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심한 잔인함은 우리가 나눴던 어떤 논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마치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세월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응, 물론 확실해. 그가 말을 이었다. 본인 입으로 말했어. 회사 구조조정, 뻔한 이야기지. 시간 문제였어. 거기서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잠시 멈춤, 어머니의 말을 듣는 듯했다. 아니, 아직 아파트 얘기는 안 꺼냈어. 하지만 이제 수입이 없으니 팔자고 설득하기 더 쉬워질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항상 엄마 가까운 삼성동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 이 동네는 마음에 든 적 없어. 다 걔 생각이었지. 또 다른 멈춤. 네, 엄마, 알아요. 엄마가 항상 걔에 대해 옳았어요. 너무 독립적이고 자기 경력에만 너무 집중해. 혜진이 같지 않게. 혜진. 그 이름이 나를 강타했다. 민준의 전 여자친구, 시어머니가 항상 좋아했던 그 사람. 우리가 만났을 때 이미 과거라고 그가 말했던 그 사람. 아니, 아무것도 의심 안 해. 내가 늦게까지 일하거나 고객 만나는 줄 알아. 모든 게 준비될 때까지는 이게 더 나아. 준비? 무슨 뜻이지? 나는 듣고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끊어야겠어.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 내일 전화할게. 나는 재빨리 현관으로 물러나 방금 도착한 것처럼 문을 시끄럽게 열고 닫았다. 나 왔어? 나는 목소리가 평범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외쳤다. 민준이 복도에 나타났다. 아직 손에 전화기를 든 채 이제는 완전히 가짜로 보이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일찍 왔네. 그가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구직 활동의 새로운 소식은?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코트를 걸면서 대답했다. 샤워 좀 할게.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나는 눈물이 마음껏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준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짐덩어리, 자기 자리. 6년 동안 나는 이 남자와 내 삶을 공유했고 그를 신뢰했으며 내 마음을 주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위해? 나를 버리기 위해? 혜진에게 돌아가기 위해? 우리 집을 팔기 위해? 그날 밤 남은 김치찌개로 조용히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민준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관찰했다. 그의 몸짓, 젓가락을 쥐는 방식,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나는 그가 내 직장에 대한 거짓말 훨씬 이전부터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생각해? 그가 갑자기 물었다. 이제 내 귀에는 계산적으로 들리는 거의 다정한 톤으로. 우리 생각,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로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시기는 사람을 시험하는 법이지. 그가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그 거만한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거야. 정확히 무엇에 대한 해결책?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순간 그는 당황한 듯 보였다. 그러다 표정을 고쳤다. 물론 네 직장 상황에 대해서지. 어쩌면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하고 변화를 줄 때일지도 몰라. 어떤 종류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다그쳤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어쩌면 이 아파트가 우리에게 너무 클지도 몰라. 네가 새 직장을 구할 동안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지. 바로 그거였다. 그의 계획의 첫 번째 가시적인 움직임. 그는 우리가 아파트를 팔기를 원했다. 우리 아파트. 우리가 테라스에 작은 귤나무를 심었던 곳. 어느 봄날 일요일에 함께 벽을 칠했던 곳.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상상했던 곳. 두고 보자. 나는 막연하게 대답하며 접시를 치우기 위해 일어섰다. 피곤해. 자러 갈게. 그날 밤 나는 그의 옆에서 잠든 척하며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다. 내 머리는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해야 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주는 고객과 만나야 한다며 일찍 나갔다. 나는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오전을 쉬기로 했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비서인 지훈에게 오전에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불쌍한 그는 내가 사실상 가정 내 스파이 영화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따라 발코니에 앉았다. 거기서는 멀리 하늘공원이 보였다. 아침 햇살 아래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들. 서울은 항상 내게 그런 효과가 있었다. 최악의 순간에도 그 아름다움은 나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켰다. 나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심호흡을 했다. 그런데 10시쯤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복도로 달려가 보니 민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가 함께 온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아직 집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빠르고 조용히 움직여 손님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부엌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압박해야 해, 박 여사가 말했다. 지금 걔는 약해져 있어. 아파트를 팔고 이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 그러면 걔랑 끝나는 거야. 민준이 대답했다. 곧 넘어올 거야. 천천히 압박하고 있었어. 일단 걔가 나가면 이 집을 팔고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몇 주만 더 시간을 줘.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들은 나를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없애려고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그가 단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그는 어머니와 함께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배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김 변호사랑은 얘기해봤어? 박 여사가 물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듯했다. 민준이 대답했다. 변호사 말로는 아파트가 우리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지만 걔가 서류 몇 장에 서명하게만 하면 소유권을 완전히 내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대. 어떻게 서명하게 할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실용적인 문제에 대해 말할 때 항상 그렇듯 조급하게 들렸다. 방법이야 있겠지. 민준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 자신감이 내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직장이 없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재융자를 위한 서류라고 하거나 아니면 걔가 구직에 집중하는 동안 내가 금융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박 여사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소리를 냈다. 언제나 기발하다니까 우리 민준이. 그래서 혜진이가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거지. 걔는 너 같은 남자를 알아볼 줄 알거든. 이 여자랑은 다르게.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내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혜진이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무대에서 쫓겨나면 내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혜진이랑 연락했어. 민준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관심이 드러나는 톤으로 물었다. 어제도 했지. 그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널 보고 싶어 해. 인천에서의 그 일자리는 우리 둘 다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래. 너는 먼저 이 일만 해결하면 돼. 인천? 그게 전체 계획이었구나. 나를 버리고 우리 집을 팔고 전 여자친구와 인천으로 이사 가는 것. 내가 서울에서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는 동안. 서연이 근처에서는 혜진이 얘기 꺼내지 마. 민준이 경고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먼저 아파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언제 아파트 파는 얘기 꺼낼 거야? 박 여사가 물었다. 어젯밤에 슬쩍 꺼냈어. 이 위기 동안 우리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가 설명했다. 고려해보는 것 같았어. 며칠 더 구직이 얼마나 어려울지.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압박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될 거야. 완벽해. 그의 어머니는 만족한 듯 보였다. 그동안 나는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랑 얘기해볼게. 이 아파트 특히 급하게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배신감에 속이 메스꺼웠다. 조심스럽게 손님 방과 연결된 욕실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문을 닫고 소리를 감추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창백했고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내가 결혼한 이 남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현관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욕실에 갇혀 있었다. 몇 분 더 기다렸다가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다. 집은 비어 있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떠났다. 나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온기에도 불구하고 떨면서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울어야 할지, 소리쳐야 할지, 물건을 부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가장 합리적인 일을 했다. 지혜에게 전화를 했다. 만나야 해. 그녀가 받자마자 말했다.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이야? 서연아? 무섭게 왜 그래? 전화로는 설명 못해. 30분 뒤에 국립현대미술관 카페에서 볼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리로 갈게. 나는 재빨리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아파트를 나섰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도시 전체가 갑자기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몇 년 동안 걸었던 똑같은 거리들이 다르게 더 적대적으로 보였다. 모든 모퉁이에서, 모든 신호등에서 민준과 마주칠까? 그가 나를 감시하고 있을까? 내가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것을 알까봐 불안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항상 서울에서 나의 안식처 중 하나였다. 지혜와 나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할 때 종종 그곳 카페에 가곤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입구에서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차 2잔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맙소사, 서연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귀신이라도 본 것 같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내가 엿들은 대화,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계획, 혜진, 인천, 아파트. 내가 말하는 동안 지혜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격분으로 변했다. 그 자식...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말을 참았다. 항상 그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야. 나 이제 어떡하지, 지혜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길을 잃은 기분으로 물었다. 첫째,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내 앞에 내미는 어떤 것에도 절대 서명하지 마. 서류 한 장도 알겠어. 그리고 둘째, 지금 당장 내 사촌 언니 만나러 갈 거야. 내 사촌 언니? 서연 언니, 변호사, 기억나? 가족법이랑 재산법 전문이야. 그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해. 2시간 후 나는 서울역 근처의 세련된 건물에 있는 서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위험 있는 분위기와 직설적인 말투로 즉시 내게 신뢰감을 주었다. 이야기하신 내용은 매우 심각하네요, 서연 씨.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말했다. 전형적인 경제적 학대 사례로 보입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법이 당신을 상당히 잘 보호해 줍니다. 그녀는 아파트가 우리 2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준이 내 동의 없이는 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의 공동 계좌에 대한 이상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가처분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녀가 덧붙였다. 그들이 당신을 속여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그런 시도를 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회의를 마쳤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것을 느꼈다. 서연은 당분간 연기를 계속하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그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을 준비할 것이었다. 이건 단지 당신의 것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건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민준보다 먼저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을 공유하는 남자가 나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습관이 되어버린 차가운 뺨 키스로 내게 인사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가 와인 한 잔을 따르며 물었다. 좋았어. 나는 그의 입술이 내가 수없이 키스했던 바로 그 잔에 닿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어젯밤에 당신이 한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 아파트 파는 거 말이야. 그의 눈이 이제는 탐욕으로 인식되는 관심으로 빛났다. 아, 그래? 그래서 무슨 생각했는데?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변화를 줄 때가 온 것 같아. 나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만족감, 그의 눈에 비친 승리의 빛을 보았다. 그는 내가 그가 모든 카드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나만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기쁘네. 그가 테이블 위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모든 게 더 잘 풀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든 건이 그가 상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지 생각하면서. 그날 밤 그가 내 옆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결심했다. 나는 그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민준이나 그의 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반전을 만들 참이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다. 민준이 방에 들어올 때 미소를 지었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으며 심지어 그의 억지 농담에 웃기까지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아직 그와 맞설 수는 없었다. 더 영리해야 했다. 그가 내가 여전히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낼 것이다. 매일 아침 나는 면접 보러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실제로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가서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했다. 이 이상한 이중 생활을 하는 동안 동료들은 내 승진을 축하해 주었다. 오후에는 법적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서연과 만나거나 이 위기 동안 나의 비밀을 들어주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준 지혜와 만났다. 그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 사람 옆에서 잠을 잘 수 있어.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올림픽공원 근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혜가 물었다. 모르겠어. 나는 고백했다. 매일 밤이 고문이야. 등을 돌리고 잠든 척 누워있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과 침대를 공유하는 기분이야. 그 주 동안 나는 조용히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민준이 아침에 샤워할 때 나는 재빨리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의 어머니와 혜진과의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대부분은 그들의 계획에 대해 꽤 노골적이었다. 또한 그가 친구들과 외출한 어느 날 오후를 이용해 그의 노트북을 조사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나를 숨 막히게 했다. 인천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나를 제거하고 아파트를 팔 계획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1. 실직을 이용한 심리적 압박. 두 번째, 임시 해결책으로 아파트 매각 제한. 세 번째, 절차를 돕기 위한 위임장 문서에 서명 유도. 네. 전체의 소유권을 그의 이름으로 이전. 5. 어머니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아파트 매각. 6. 1월까지 혜진과 함께 인천으로 이사. 심지어 인천의 채용 공고 링크와 도심의 아파트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또한 김 변호사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발견했는데 거기서는 법적 상황과 내가 그들의 계획에 저항할 경우에 발생 가능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화장품 파우치 깊숙한 곳, 민준이 절대 보지 않을 곳에 숨겨둔 USB에 복사했다. 또한 내가 모르는 계좌로의 의심스러운 이체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서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가 수집한 모든 것을 보여주자 서연이 말했다. 이걸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도심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는 그녀의 세련되면서도 기능적인 사무실에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비추었다. 다음 단계는 뭐죠? 내가 물었다.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가처분 조치를 신청할 거고요. 이 증거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어떤 판사도 그가 당신들의 공동 재산에 한 푼도 손대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동결될 겁니다. 당신 동의 없이는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고려하면 최종 판결에서 당신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당신이 구매 자금의 대부분을 댔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안도했지만 두렵기도 했다. 이것은 전쟁이 될 것이고 민주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시작하죠? 내가 물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 며칠이 필요해요. 그동안은 계속 평범하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내미는 어떤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민주는 유난히 다정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녁을 준비했고 촛불로 식탁을 차렸다. 이게 다 뭐야? 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애쓰며 물었다. 생각해봤는데 그가 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 직장 문제로 내가 널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한 것 같아. 보상해주고 싶어.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나는 경계심을 품었다. 나는 그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는 매력적으로 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와 얘기해봤어. 그가 말을 이었다.
요즘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 아파트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래. 벌써 중개인이랑 얘기해봤어? 나는 놀란 척 물었다. 그냥 고려만 해보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정보만 얻으려고 한 거야. 그가 재빨리 변명했다. 우리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는 그가 준비한 파스타를 먹으며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연기처럼 맛이 없었다. 사실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덧붙였다. 검토해보라고 서류 몇 개를 보내줬어. 그냥 예비 정보일 뿐 구속력 있는 건 아니야. 그는 일어나 부엌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식탁 위에 펼쳐 보이자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 책자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내가 정말로 찾고 있던 것, 서명을 위한 공간이 있는 법정 문서를 보았다. 이건 뭐야? 내가 그 종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 그거. 그가 거짓 무관심으로 말했다. 그냥 중개업소에서 아파트 공식 감정을 하기 위한 표준 양식이야. 등기부등본 같은 자료에 접근하려면 우리 서명이 필요하대. 나는 그 문서를 들고 꼼꼼히 읽었다. 서연이 어떤 종류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 할지 설명해 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평가 양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내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위임장이었다. 단순한 감정, 평가 양식치고는 꽤 복잡해 보이는데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일 좀 더 차분하게 읽어봐도 될까?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의 눈에서 스치는 좌절감을 보았지만 그는 재빨리 억지 미소로 그것을 가렸다. 물론 서두를 것 없어. 그가 거짓말했다. 시간을 가져. 다음 날 나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가 시도했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부동산 양식으로 위장한 위임장을 내밀었어요. 예상했던 바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계획을 서두르고 있군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요.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모든 서류가 준비됐어요. 퇴근 후 나는 집으로 향하는 대신 곧장 서연의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이혼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에 서명했다. 또한 내 개인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공동 계좌의 동결을 신청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녀가 경고했다. 그가 통지서를 받았을 때 머물 곳이 있나요? 계속 그 아파트에 있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그 생각은 못했다. 일시적일지라도 내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서연의 말이 옳았다. 민준이 법원 서류를 받으면 그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지혜네 집에 머물 수 있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좋아요. 필수품만 챙겨서 통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아파트를 나오세요.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 민준이 잠든 동안 나는 옷과 중요한 서류,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을 담은 작은 가방을 쌌다. 그것을 건물 주차장에 있는 내 차 트렁크에 숨겼다. 그러고 나서 침대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한 경주의 작은 성당에서 열린 우리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전주로의 여행을 한옥마을을 헤매다 밝게 빛나는 경기전 앞에서 키스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 아파트를 샀을 때 함께 삶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 있었던 것을 떠올렸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어쩌면 항상 이랬는데 내가 너무 사랑에 빠져보지 못했던 걸까? 어쩌면 민주는 내가 안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내 상상 속에만 존재했을지도. 이런 씁쓸한 생각들과 함께 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앞으로 며칠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의 계획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결의를 느꼈다. 충분한 증거를 손에 쥐고 나는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서연과 마지막 회의를 잡았다. 그날은 서울의 가을 날씨치고는 유난히 더웠다. 마치 날씨가 내 안의 긴장감을 반영하려는 듯했다.
우리는 민준이나 그의 지인들이 자주 가는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독립문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서연이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이혼 소장, 재산 보호를 위한 가처분, 그리고 사기 미수 고소장까지. 당신이 수집한 증거들로 우리는 확실한 사건을 만들었어요. 나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각 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한때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를 상대로 법적 서류에 서명하며 이름 없는 카페에서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모든 건 언제 제출되죠? 내가 서명한 서류를 돌려주며 물었다. 내일 아침 일찍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처분을 긴급하게 처리할 겁니다. 민준 씨는 늦어도 모레까지는 통지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옥이 펼쳐지겠지. 나는 그녀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서연은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몇 주 동안 그녀는 단지 내 변호사가 아니라 일종의 비밀을 나누는 친구, 거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힘들 거예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나는 민준에게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여동생 서윤이네 집에 며칠 다녀올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를 말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실 짐 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까지 했다. 그의 반응은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나를 없애야 할 문제로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짐을 쌌지만 여동생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태원의 작은 호텔에 묵으며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 호텔은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곳으로 작지만 아늑한 방들이 있었다. 내 창문에서는 서울의 작은 하늘 조각과 근처 건물들의 옥상이 보였다. 나는 내 도시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내 집뿐만 아니라 내가 가졌다고 믿었던 삶에서도 쫓겨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침대에서 뒤척이며 내가 취한 모든 조치와 아직 남은 조치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민준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보려고 했어야 했나? 하지만 그의 말, 그의 냉담함, 혜진과의 계획을 떠올렸다. 아니, 돌아갈 길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서류 제출 완료, 모든 것이 진행 중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썼다. 일요일도 아니었지만 그저 인파 속에 섞여 길을 잃기 위해 동묘 벼룩시장을 걸었다. 동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구석구석 사진을 찍는 내 개인적인 드라마와는 무관한 관광객들을 바라보았다. 광장시장에서 과일을 사며 그곳의 건축물을 감상하는 방문객 중 한 명인 척했다. 오후에 서울숲 호수에서 아이들이 보트를 타는 것을 보며 앉아있을 때 내 전화가 집요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이었다. 나는 전화를 거절했다. 다시 전화가 왔다. 그리고 또. 마침내 나는 휴대폰을 끄기로 결정했다. 그가 할 말이 있다면 서연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호텔로 돌아와 다시 전화를 켰을 때 부재중 전화 12통과 여러 개의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다. 듣지 않고 그대로 서연에게 전달했다. 그녀가 곧 내게 전화를 했다. 이미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녀가 알려주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사무실로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럴 수 있나요? 나는 갑자기 걱정이 되어 물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녀가 나를 안심시켰다. 그냥 허풍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처분이 승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공동 계좌도 건드릴 수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당신은 보호받고 있어요. 안도했지만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마치 내 일부가 죽은 것 같았다. 해피엔딩을,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아직 믿었던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마세요.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하거나 정해진 법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혼자서 아파트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틀 후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왠지 모르게 받기로 결정했다. 김서연 씨 되시나요? 내가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네, 맞는데요. 혜진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몇 초 동안 말을 잃었다. 남편의 애인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다니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마침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틀렸어요. 그녀가 주장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민준에 대해, 그의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그녀의 말투에 무언가 의심이 들었다. 내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된 승리감에 찬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듣고 있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전화로는 안 돼요. 그녀가 대답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공공장소에서요. 우리는 그날 오후 충분히 붐벼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세종대로의 한 테라스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에게 만남에 대해 알리고 만약을 위해 근처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혜진이 테라스로 들어섰을 때 나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키가 크고 갈색 머리를 우아한 포니테일로 묶고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칭찬 섞인 묘사에서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게 당신에게 불편할 거라는 거 알아요. 뭘 원해요, 혜진 씨?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격식을 차릴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말을 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먼저 민준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지금은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메시지도 받고 대화도 들었어요. 당신들이 함께 인천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는 거 알아요. 그건 그의 계획이지 내 계획이 아니에요. 그녀가 분명히 했다. 보세요, 민준과. 나는 당신을 만나기 몇 년 전에 사귀었어요. 그건 복잡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항상 나를 좋아했지만 사실 그는 그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니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민주는 몇 달 동안 내게 연락해서 자기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당신과 결혼한 게 실수였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러다 내 직장에 나타나고 부모님께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얼마나 집요할 수 있는지 알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몇 주 전에 그는 당신을 제거하고 아파트를 팔 계획에 대해 말해줬어요. 인천에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자리를 찾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그 계획의 일부가 되길 원했죠. 그래서 당신도 그 일부인가요?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단을 맞춰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당신을 속여서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건 너무했어요. 민주는 항상 조종적이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 이것도 또 다른 속임수일까? 왜 지금 나한테 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내가 물었다.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하죠?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내게 건넸다. 증거가 있어요. 메시지, 통화 녹음. 재판에서 당신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것들이요.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살펴보았다. 확실히 민준이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녀에게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나에 대해 경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이 있었다. 또한 그가 내 서명을 받기 위해 어떻게 나를 조종할 것인지 설명하는 통화 녹음도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나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물었다. 당신이 얻는 게 뭐죠? 평화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민준이 이제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그가 시작한 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어떤 여자도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겨 몇 분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내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가능하다면 증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우리가 헤어질 때 나는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벗겨진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지혜가 있었고 서연이 있었고 이제 놀랍게도 혜진도 있었다. 내가 적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예상치 못한 동맹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서연에게 전화해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새로운 증거와 혜진을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에 흥분했다. 이것은 상황을 바꿔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증언으로 우리는 아파트가 당신의 것이 되도록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희망을 느꼈다. 나는 이 배신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나올 것이다. 전환점은 왔지만 민준이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이혼은 증거가 명백했기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 여사는 개입하려 했고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심지어 내 사무실에 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진실은 내 편이었고 나는 제때 나를 보호했다. 아파트는 여전히 내 것이었고 우리의 공동재산 대부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조종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혜진과의 만남 후 몇 주 동안은 법적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서연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혜진의 증언을 준비했다. 그동안 나는 임시로 성북동에 있는 지혜의 아늑한 3층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의 테라스에서는 서울 하늘 조각이 보였고 매일 아침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재판날 아침은 춥고 맑았다. 서울의 겨울날 중 하나로 햇살은 강하게 내리쬐지만 따뜻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 날을 위해 특별히 산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한 번으로 묶었다. 속으로는 긴장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평온함과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민주는 그만큼이나 불쾌해 보이는 엄격한 인상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우리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리는 놀라울 정도로 짧았다. 얇은 테 안경을 쓴 중년의 판사는 양측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혜진이 증언대에 올랐을 때 나는 민준이 의자에 주저앉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일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증언은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조종, 거짓말, 나를 사기치려는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민준이 몇 달 동안 그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어떻게 자신의 계획에 그녀를 끌어들이려 했는지,
어떻게 나를 제거해야 할 장애물처럼 이야기했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내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리가 함께한 세월, 그의 의도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배신감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전에는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판사는 불과 일주일 후에 판결을 내렸다. 이혼은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허가되었고 아파트는 전적으로 내게 귀속되었으며 민주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내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그는 내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필요한 모든 소통은 우리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물론 박 여사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진 날, 그녀는 법원에 나타나 내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자기 아들은 희생자라고, 모든 것이 자신들을 향한 음모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건물 밖으로 호송되어야 했다. 민주는 예상대로 판결에 항소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모든 조항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는 궁지에 몰렸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아파트에 남겨둔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그의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로 보내기 위해 싸고 있을 때 나는 책상 서랍에서 우리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우리는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나는 그날을 완벽하게 기억했다. 우리는 성곽을 따라 걸었고 근처 빵집에서 빵을 먹었고 근처 공원에서 키스했다.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쳐다보았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도중에 무언가 변한 걸까?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마침내 나는 그 사진을 그의 나머지 물건들과 함께 상자에 넣었다. 과거를 놓아줄 시간이었다. 다음 몇 주는 적응과 재건의 시간이었다. 나는 평범한 삶으로 혹은 그 새로운 버전으로 돌아왔다. 직장에서 마침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동료들은 이해심 있고 지지적이었다. 특히 수지는 내가 외롭지 않도록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너 정말 강한 거 알지? 어느 날 밤 우리가 연남동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녀가 말했다. 내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은 무너졌을 거야. 강하다고 느끼지 않았어. 나는 인정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겁에 질려 있었어. 하지만 넌 계속 나아갔잖아. 그녀가 주장했다. 그게 중요한 거야. 물론 그녀의 말이 옳았다. 나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 중 하나에서 살아남았고 어떻게든 더 강해져서 나왔다. 내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잘 풀렸고 승진은 내가 매우 즐기는 새로운 책임들을 주었다. 이 위기를 통해 내 우정은 더 깊어졌다. 심지어 항상 원했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하기도 했다. 토요일에는 사진 수업을, 동네 도서관에서는 창작 글쓰기 강좌를, 어느 봄날 아침, 이제는 정말로 내 것이 된 아파트 테라스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혜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우리는 재판 이후로 간간히 연락을 유지했다. 더욱 이상한 상황에서 태어난 이상한 우정이었다. 오늘 오후에 커피? 소식 있어. 우리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혜진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머리를 풀고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 부산으로 가. 그녀가 서두 없이 발표했다. 거기 컨설팅 회사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어. 정말 멋지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언제 떠나? 2주 뒤에. 하지만 떠나기 전에 널 보고 어쩌면 네가 흥미로워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녀는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 결정하려는 듯 잠시 멈췄다. 민준, 인천에 있어. 놀라지 않았다. 결국 그게 처음부터 그의 계획이었으니까. 혼자야?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호기심에 물었다. 혜진은 미소 지었다. 완전히 혼자. 재판 후에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연락했을 때 내가 그 제안을 어디에 처박을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해줬거든. 우리 둘 다 웃었다. 공통된 친구에게 들었는데 지금은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어머니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인생이 그에게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불평한데 나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연민, 만족감, 그리고 마침내 무관심. 민주는 더 이상 나에 대해 힘을 갖지 못했다. 내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힘조차도 네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 기뻐. 나는 혜진에게 말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우리 둘 다 자격 있지. 그녀가 작은 축배를 들며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우리가 헤어질 때 그녀는 나를 짧게 안아주었다. 잘 지내, 서연아. 그리고 기억해. 민준 같은 남자들은 결국 이기지 못해. 그날 밤 모든 드라마를 기적적으로 견뎌낸 내 테라스의 작은 귤나무에 물을 주면서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걸어온 이상한 길을 되돌아보았다. 민준을 시험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위험한 진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아무리 힘들었어도 나를 해방시켰다. 다음 날 나는 자랑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섰다. 팀에게 우리에게 할당된 새로운 프로젝트에 완전히 집중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수진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을 때 나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내가 맞설 힘이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견뎌냈다.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찾았다. 누군가의 가면이 얼마나 빨리 떨어질 수 있는지 이상하다. 몇 년 동안 나는 나를 지지하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 며칠 만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단지 편의에 불과했다.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상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곤 했다. 이제는 알았다. 그것은 내가 더 일찍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경고 신호였다. 그날 밤 익선동의 한 테라스에서 지혜와 몇몇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서울의 밤하늘의 별을 보고 주위의 즐거운 대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삶은 계속되었다. 우여곡절과 놀라움과 실망과 함께.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이전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게. 무슨 생각해? 지혜가 내 잠시의 딴 생각을 눈치채고 물었다. 인생의 길이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서 나는 대답했다. 때로는 최악의 경험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찾지 못했을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잔을 들었다. 새로운 길을 위하여 그녀가 건배했다. 새로운 길을 위하여.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반복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새롭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길. 완전히 나의 것인 길. 서울 위로 해가 지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다. 어딘가에서 민주는 인천에서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아니면 다음 조종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다. 내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내가 유일한 작가였다. 나는 친구들을, 내가 사랑하는 도시를, 내가 한 조각 한 조각 재건한 삶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마침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자유로웠으니까. 내 자신의 실수를 저지를 자유. 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자유. 그저 나 자신이 될 자유. 그리고 그보다 더 달콤한 느낌은 없었다.